사고가 나고 내가 하청 이사가 용균이 잘못으로 몰고 갔었어요. 처음 만나갖고. 그래갖고 그건 정말 용균이한테 죽음도 너무 억울한데 죽임 당한 것도 억울한데 누명까지 씌워가면서 용균이가 잘못으로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모로서 엄마로서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해줘야 되겠다 이런 그런 마음 많이 들었고 그 현장에 찾아가서 물 청소하고 막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너무 분했어요. 감추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회사 사측이 뭔가를 증거를 은멸을 했잖아요. 물 청소했다라는 거는 자기네들 불이익 안 당하려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뭔가를 더 캐야 되겠다. 밝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엄청 컸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그래서 몰래 용기리 동료들한테 확인했죠. 그게 진짜 그렇게 일을 시키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는 위에서 지시하는 거 그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일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부터 그렇게 했고 근데 그 이사가 하는 말은 전혀 반대였거든요. 가지 말라는 곳을 가서 하지 말라는 일을 했는데 용균이가 고집이 좀 있어서 본인이 한 거다 이렇게 해갖고 저는 처음에는 그런가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조금 지나서 그게 아니다. 용균이는 내가 그 나이 먹도록 군대 빼고 여태까지 제가 애를 본 바로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다. 당시에 제가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사장님이 김용균 씨의 동선을 한번 제대로 재현해 보자고. 그거까지 기사에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궁금했어요. 용균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을 했는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야지 진상규명을 할 수 있잖아요. 시민대책위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한 달 지났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애 아빠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애 아빠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게 빨리 수습해갖고 불 태워서 그렇게 하는 거나 지금 좀 늦게 해갖고 나중에 그렇게 하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벌써 용균이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용균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이거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설득을 해갖고 진행했어요. 저는 어쨌든 간에 이 용균이의 잘못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밝히고 싶었어요. 김용균이라는 이름 석자, 그 다음에 얼굴을 공개해야 되겠다. 공개하라라고 언론에 요구하셨잖아요. 네. 그것이 이전의 다른 산재 사망 사고와 결정적으로 다른 대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막 다 모자이크 처리하니 뭐 어쩌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무슨 잘못했다고 우리가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냐. 저 그거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그냥 노출시켜 달라. 내가 보통 보면 사람들의 프레임이 그렇잖아요. 자식 죽어 그렇게 됐는데 뭐가 잘나서 그렇게 하느냐라는 그런 약간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용균이 아픔 용균이 사진 보고 계속 유족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유족들 연관돼 있는 유족들 그리고 연관돼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편의 시선이 있고 근데 범죄자들이 보통 모자이크 처리 많이 하잖아요. 나쁜 짓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처리가 많이 되는데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회사가 안전 예산도 안 짜고 아예 그 원하청 나눠갖고 지들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결국 말단지건 아니면 용균이 잘못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게 아예 그 많은 죽음들 봤을 때 그렇게 명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되고 있고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 좀 더 잘난 부모가 되었더라면 좀 더 재산이 많았더라면 우리 용균이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그런 회사 못 들어가게 했을 건데 이런 자책감은 있지만 그것이 용균이를 죽음으로 가게 한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회사에서 아무도 안전 책임 안 지고 그 안전에 대한 그런 회사가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있는 거니까. 혹시 아드님이 그런 요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바꿔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은 아셨나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사고 나기 전에 뭐 애한테 들은 것도 없고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 건 그 회사를 들은 것도 없으니까 아예 그냥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고 피켓을 봤을 때 그리고 그동안 28번인가 그 동료 직원들이 원청에 요구했는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도 들었고 그러면서 용균이가 피켓을 왜 들었겠을까 자기 요구를 하기 위해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백인 대표단의 사진을 찍었지 않았을까. 네, 그 사진에 보면 애 표정이 정말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표정이 들어 있어서 그때 그걸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런 모습은 아들한테서 보신 적이 없지 않나요? 네, 없었죠. 처음이죠. 아, 우리 용균이가 저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 용균이가 그냥 저런 것도 했네? 좀 평상시 용균의 모습 그런 것이 잘 없었거든요. 거기에 나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만납시다.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만약에 제가 만약에 그런 회사에 들어가고 그런 부당하게 그렇게 일하고 있다면 저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집안이 어려우셨던 거네요, 그러니까죠. 네, 네. 어려웠던 거죠. 저한테 부모님이 이렇게 저희가 취업할 때 나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저희 앞에 앉히시고 집안 형편이 이러니까 좀 보태줄 수 있냐 그래갖고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1년 뒤에 2년 뒤에 왔나? 그 동생이 또 동생한테 제가 죽여갖고 집안이 이러니까 좀 같이 힘보태 보자 그래갖고 동생은 좀 여유 있게 쓰라고 저는 좀 최대한 많이 드리고 저는 보너스 받아도 다 집에 보냈던 것 같아요. 구미에서 일을 하시면서 받은 월급 중에서 용돈 한 5천 원 정도 쓰시고 나머지는 그것까지 다 얘기했나? 하여튼 예 그랬어요. 예. 아이스케이크도 안 사드시고. 그러니까 한 달에 제가 그 5천 원 냈으면 최소한의 그 제일 작은 그 샴푸라든지 이런 거 한 달 쓸 그 5천 원 내에서 다 해야 되잖아요. 아이스크림 한 2개 정도 먹고 옛날에는 그 버스 요금이 되게 쌌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내가 진짜 먹고 싶어 하는 뭐 빵이라든지 이거 500원짜리 하나 사오고 이렇게 진짜 골라서 그렇게 먹고 생필품도 제일 싼 걸로 사용하고 그래서 부모한테 다 드리고 저희 그때 빚이 좀 있어갖고 저는 이제 나와서 이제 그런 섬유업계를 다니면서 최소한 쓸 것만 냈다고 보내드렸죠. 한 3년. 본봉은 한 12만 원, 3만 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럼 한 달 월급이 한 12만 원? 네. 12만 원? 저 다녔던 데도 그때 막 파업하고 그랬었어요. 그 전체 우리나라가
파업 많이 했을 때였어요. 그때가. 그럼 88년, 88 년이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때 비정규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다들 비정규직이 없는데도 이제 본인들 그 임금 협상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다들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때다 우리도 임금 올릴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노조가 있었습니다. 없었어요. 노조 없이 그냥 파업을 한 건가요? 예.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그냥 이제 그 파트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하고 파업 찬반 이런 거를 이제 했어요. 저는 노조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걱정했어요. 제 나름대로 뭐가 걱정이냐면 이 시민사회 단체를 제가 처음 겪어보고 노동 그 운동가들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믿겠냐. 끝까지 내가 하고 싶어도 끝까지 이 사람들이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그런 걱정이 많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도 유족들이 한 번도 끝까지 가본 역사가 없대요. 그래갖고 그런 거 되게 걱정 많이 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생각에 이 사람들이 끝까지 해주면 고맙고 안 되더라도 나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또 유족들도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마음하고 몸하고는 따로 논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몸이 안 따라주면 못한다. 그래갖고 뭐 밥 먹기 싫어도 물에 말아서라도 죽을 끓여서라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정말 넘어가지 않는데 억지로 꾸역꾸역 는 적이 많아요. 그 전에 연설을 하실 때 폭발할 것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도 그래요. 네. 속에서 그런 게 불덩어리가 계속 타는 느낌, 아픔, 용균이의 죽음, 아픔 이게 계속 계속 겪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부모들이 생각하는 거는 자식만큼은 정말 꿈이고 부모한테 꿈이고 희망이고 되게 애지중지 키워놓은 자식이잖아요. 그런 자식들이 그렇게 이제 사회 초년생이 나와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죽임을 당한다는 게 정말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게 용균이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아픔인데 우리 사회 전체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게 정말 그 큰 분노에 막 더 크게 분노가 되는 거죠. 저는 그때 2-3시간 자는데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요. 너무 충격이 크고 분에 막 차갑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깨면. 근데 이걸 어떻게 푸는 방법이 글 쓰는 것밖에 없었어요. 발언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모제 같은 거 할 때 전 처음에 그런 거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냥 무심결에 막 적었는데 저보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평소 그런 일 겪기 전에는 막 마이크 잡는 것 자체가 제가 마이크 한번 잡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말 잘못하면 어쩌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떨려서 발음도 잘 안 나오고 생각한 만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한 5명 이상 있으면 말 제대로 못해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래서 그랬었는데 발언을 시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언을 시키니까 그냥 글 써놓은 걸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처음에 시작했죠. 그래서 읽고 워낙 그 추모제가 보통 저녁 시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뭐 카메라나 불빛이 있지 다른 데는 좀 어두컴컴한 그런 상황이라서
잘 안 보였어요. 처음에는 주위가 안 보이고 폰만 읽었어요. 세월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저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 시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시간임에도 서로 책임 떠넘기면서 하나도 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국가가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해줄 국가가 무책임하게 저렇게 했다라는 것을 그동안 우리가 그냥 보통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이것만큼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때 국가에 대한 불신이 우리 정치인이나 국가나 불신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엄청 썩었다라든지 뭐 정치도 그렇다라는 걸 불신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건 알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들리는 그런 거로 판단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때 너무 그 충격 여태까지 그 전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국가가 썩었니 뭐 이러니 저러니 들려도 눈으로 확인된 건 없어 갖고 그냥 그럴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세월호를 통해서 너무 크게 와닿았고 그 한 해가 정말 그 부모들을 어떻게 견디면서 살까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저도 같이 아픔을 느끼고 막 그러면서 사회가 이제 자꾸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그 전까지는 TV 속에서 보이는 사회였는데 이제는 그런 걸 접하면서 우리 사회가 국민을 지켜주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김용균 재단은 어머님 아이디어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분들이 같이 아이디어를 내신 겁니까? 이 재단을 만들기로 한 것은? 저 처음에 이제 마지막 대책위가 이제 할 때 있었어요. 마지막 이제 모임이었는데 거기 한 30명 정도 대표자들이 왔는데 그때 제가 제안을 했죠. 김용균 재단을 만들고 싶다. 도와달라.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제 거기서 도와주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재단은 용균이를 기리는 것보다 싸우기 위해서 만들고 싶다.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랬더니 그때 공공운수위원장 뭐 여러 대표들이 다 있었는데 다 흔쾌히 하겠다고 해주겠다고 했어요. 원래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내신 거네요? 예. 그거는 용균이 이제 그 합의를 했지만 합의 이행도 쉽게 되는 거 아니라고 판단이 됐고 워낙 광범위하게 합의를 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직접 고용 정규직이라든지 뭐 합의안에는 뭐 그 특조위 공고안 이행하라. 특조위 공고안이 엄청 많잖아요,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할 건 많고 그렇지만 이게 이행되는 게 되게 잘 안 될 거라는 게 뻔히 보이고 그러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그런 것도 좀 더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고 결국은 저 혼자 싸움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단하고 용균이 동료들 그리고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집요하게 봐야 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재단이 있어야만 되겠더라고요. 또 연대 활동이라든지 연대가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연대라든지 서로 같이 섞어서 힘받아야지만 이게 뭉쳐지는 거고 이런 게 재단을 통해서 하고 재단 이사장을 맡으셨잖아요. 먼저 이사장이란 타이틀이 좀 이제는 익숙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약간 좀 어색하달까 뭐 어떠신가요? 그게 그냥 보통 가정 주부로서 정말 어색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말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좀 괜찮은데 처음엔 되게 어색했죠. 예. 지금 그래도 용균이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한 거니까 용균이 엄마가 제일 좋아요. 재단 이름에 아드님 이름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였습니까? 예, 저는 당연히
용균이로 인해서 재단을 만들어진 거고 용균이가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좀 나에게 힘이 있다 이런 생각 혹시 드세요? 힘이 있다. 네. 어떤 때 그런 걸 느끼십니까? 용균이 투쟁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잖아요. 내 말에도 힘이 있고 말에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말에. 저는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조그만하게 불온한 생각이나 가식적인 말로 한다면 금방 알아챌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하나도 안 섞고 정말 마음 있는 대로 그냥 표현하자, 얘기하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왔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마음을 알아주고 용균이가 또 사회 초년생이고 그냥 일반 가정집들 마냥 그런 그 학교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요즘 뭐 청년들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거 그 공감대가 되게 컸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말에 힘이 생긴 건 결국은 그런 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힘이 생기지 않았나. 18년에 그 사망 사고 이후에 얼마 안 돼서 28년 동안 고쳐지지 않던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어지고 이사장님 말씀하신 그 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일단 그때 공분을 많이 일어났고 산업법 만들 때 저는 그거 만들어지면 책임자 처벌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통과되면 용균이 동료들 당연히 포함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용균이 죽음 다시 돌려놓고 보면 용균이가 살 수 있는 법을 만들 줄 알았는데 내려가서 보니까 태안에 있었을 때 그때 내려가 보니까 용균이 동료들이 다 망연자실하고 있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용균이가 포함되지 않는 법이 통과됐다고 그래갖고 저도 가기 전까지만 해도 되게 나도 뭔가를 하고 왔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가서 저도 많이 힘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산안법이 별로 산안법 통과되고 세월이 흘렀지만 그 죽음이 전혀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유가족이 나서서 법을 만들었다라는 걸 보고 현장 투쟁을 할 때는 당사자들의 싸움이 제일 크게 반영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도 그런 용균이가 들어있지 않은 그러니까 용균이법이라고 하지만 들어있지 않으니까 정말 저는 정말 그 법이 싫었어요. 용균이가 들어있지 않은데 무슨 용균이법이냐. 용균이를 한 번 더 짓누르는 거다. 이런 생각을 기만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기를 그때 산업법 통과하고 대통령 만나고 대통령한테 요구했어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드는데 도와달라고. 근데 이번에 그래서 그 10만 입법 발의하는데 제가 이제 발의자로 올라가고 그 바탕에는 이제 그때 싸움이 계속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으니까 누구보다도 이제 민주노총에서도 그렇고 제가 하는 게 제일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나도 그렇게 하자고 그랬죠. 제가 어디서 이것도 본 글인데요. 그래서 보면 김미숙 이사장이 아니었으면 산안법이나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어려웠을 거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여는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는 다 같이 같은 마음이니까 같이 힘을 쏟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그때 그런
그때 용변이 투쟁을 하면서 사람들이 같이 동조를 해줬고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저가 이제 대표 발의를 하게 된 거고 저의 생각에 불손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았지 않았나. 근데 다 같이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큰 걸 작업하는데 누구 혼자가 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저희가 거기 노숙 단식을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 년도에 안 되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법 통과가 이런 법 만드는 게 되게 절박했고 다급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법 통과되려고 하면 어쨌든 압박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치권이나 정부의 압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려면 할 수 있는 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단식. 그래갖고 제가 단식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갑자기 단식하게 되면은 약으로 속을 다 비워요. 그렇죠. 예, 비우고 먹는 게 물 2리터, 3리터 가까이 먹어야 되고 소금하고 효소하고 그렇게 예, 그거만 먹었어요. 저도 보통 그냥 좀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굶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절박하면 이것도 되는구나 라는 게 알게 됐어요. 절박하면. 김태년 원내대표한테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 중대재해처벌법 야당하고 좀 협의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다른 건 다 혼자 하면서 왜 이거는 협의하겠다고 하냐고 한번 소리치신 적 있잖아요. 그때는 어떠셨어요? 아니 저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진짜 민중을 위한 민중 살리는 그 제일 큰 거 사안인데 그 죽음에 협상을 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고 그냥 그 세력만 해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데 결국은 자기네들이 당리당략을 생각하고 자기네들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고 반면에 또 재계의 눈치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기네들 독박 쓰지 않겠다고 결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사람 생명은 무조건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우리가 여태까지는 뭐 재계 눈치 봐갖고 못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여당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저희는 이해가 안 갔죠. 저는. 그럼 앞으로 개정 작업도 개정을 위한 투쟁도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네네, 당연히. 어떤 방향으로 좀 혹시 5인 미만 제외됐잖아요. 거기가 사고율이 제일 많은데 결국은 지금 통과된 거 보면은 프로스로 그냥 5%만 살리겠다 이런 것이 돼버렸잖아요. 진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제일 많이 나는 사업장 위주로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죽음을 막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5인 미만 아예 그 법안 그 논의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 대통령하고 만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원래 안 만나려고 하셨잖아요. 원래는 그런 사회 시선이 대통령 만나면 이제 일 해결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마무리 우리 한 것도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합의한 것도 없는데 마무리되면 안 되잖아요. 저 대통령 만나서 얼굴 보자고 대통령 만나자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면담이 성사가 됐나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 만나서 얼굴 보려고 만나는 건 싫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합의가 어쨌든 간에 됐고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합의 끝나고 연락이 와서 보자고 그래갖고 이제 합의도 됐고 대통령 만나도 뭐 이제 제가 더 요구할 그런 건 이제 합의가 됐으니까 할 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만나자고 하니까 뭐 그냥 무슨 얘기 하려나? 그렇고 그냥
만난 거죠. 만난 다음에 저 좋은 대통령을 만나서 다행이고 진심이 느껴졌다. 네. 진상규명 약속에 대해서 믿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생각은 네, 나요. 예, 그때 판단이 맞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하면 대통령이 혼자의 의지대로 굴러가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어도 밑에 사람들이 따라줘야 되고. 근데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인들이나 대통령도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 보면은 그 보여주기 식으로 언론을 몰고 가는 거 아닌가. 자기네들 이미지 관리만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그때는 그런 생각을 이 사람이 해주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냥 자기네들 입지만 생각하고 하는 거구나. 대통령 하나만 바뀐다고 해서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느끼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진정성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안 바뀌었잖아요. 예, 예. 저는 2년 동안 언론 활동을 엄청 많이 했어요. 많이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인터뷰나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어요. 인터뷰 그리고 인터뷰뿐만이 아니고 뭐 강의 같은 거 용균이 얘기를 해주러 그리고 우리 사회 부당함 이런 거 그 강의도 다니고 뭐 와달라 하는데 뭐 노조 같은데 다니고 이러면서 많은 그런 언론 활동을 많이 했죠. 네. 용균이 같은 사고는 무수히 많고 이건 부당하다. 근데 저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잘 몰라요. 이렇게 많이 죽고 있다라는 거 이거 바꿔야 된다 막아야 된다라는 거를 보통 시민들은 잘 몰라요. 저도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알리고 싶었어요. 그것이 언론을 노출을 해야 되고 저도 가서 어디 계속 찾아다니면서 그런 말을 해야 되고. 일전에 MBC에서 가상현실 네. 다큐멘터리 네. 만들었잖아요. 네. 그거 보셨나요? 많이 봤어요. 되돌려서 많이 봤어요. 용균이 얼굴 보고 싶어서 용균이 그리고 또 다른 모습 친구들이 말하는 용균이 이런 거 저한테는 소중해서 자꾸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용균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꾸 반복이지만 자꾸 듣고 싶고 용균이 목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고통스럽기도 하실 것 같아서. 고통은 당연히 그거 안 해도 고통은 항상 있는 거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겨내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겨낼 수 없어요. 그냥 같이 가는 거고 아픔은 같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식이니까 그리고 그걸 잊기 위한 부모는 거의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고 다시 사람들이 김용균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김용균이다라는 것이 많이 있었잖아요. 내가 구이역 김군이다라는 거 했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합류를 했고 이게 계속 잊혀지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또 다른 김용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들이 자꾸 이슈가 되고 지금 용균이 있지 않겠다라는 것처럼 다른 그 사고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저는. 그러면 김용균이라는 이름이 전태일 여사처럼 계속 잊히지 않고 역사에 남기를 기대하시는 건가요? 제가 만약에 그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 내 이름이 잊혀진들 안 잊혀진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생각했어요. 한편으로 그런 마음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애 아빠 보고 얘기를 해봤어요. 용균이는 그런 거 잘 모를 거고 잊혀지길 바랄까? 이런 거를 애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그러면 당신이라면 자기가 죽고 그냥 세상에 그냥 없어지고 그런 걸 바라냐고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니다.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내가 이 세상에 있던 거 그리고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거 그렇게 됐더라면 나는 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이 존재해야 된다면 바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아드님하고 이사장님을 전태일, 이소선 여사 이렇게 연관지어서도 처음에 그 얘기했을 때 정말 이상했어요. 전태일은 벌써 뭐 50년 전에 가까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이 아주 옛날 사람들이 그분을 왜 저한테 비유할까? 그리고 이소선이라는 사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또 누구인가? 혹시 전태일 평전 같은 건 읽어보셨습니까? 예, 그 사고 나고 전태일 평전이 그때 나와갖고 그거 주길래 읽어봤어요. 도대체 궁금하잖아요. 저도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무슨 전태일이 무슨 역할을 했고 그런 것이 궁금해갖고 또 이소선 어머님은 또 살아계셔서 무슨 일을 했을까? 아직도 저는 잘 몰라요. 그분의 그 책이 나온 거를 못 봐갖고 그래서 궁금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전태일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남은 유지를 받아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다. 노동자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무슨 이런 투쟁이 있을 때마다 본인이 이렇게 나섰다 이렇게 얘기를 막연하게 그 정도만 알지. 혹시 이수선 여사가 이제 노동자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사장님은 비정규직 그 노동자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이제 또 듣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런 말을 자신이 들으실 때 어떠신가? 내가 이런 말을 저는 그거는 본인들이 그렇게 말한 거지 저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만큼 할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뭐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하고자 하는 거 그런 거 싫어요. 그냥 제가 이 부당한 거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이 부당한 거는 이 사회에 이런 너무나 현재 살아있어도 너무 부당하게 일하고 있잖아요. 비정규직이라든지 일용직, 특수고용 이런 거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해고하고 뭐 그 사람들 먹고 사는 게 정말 목숨줄이잖아요. 먹고 사는 게. 그거 다 부당하게 그냥 쉽게 그 위 사람들이 자기네들 관리하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 사람들 목숨줄 갖고 뒤흔든다는 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 정말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거는. 전에 태안 발전소에 가셔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 이렇게 안아도 주시고 그다음에 18년 12월에 집회 있을 때도 보면 집회 참석한 노동자들 이렇게 안아주시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덧붙여서 얘기하면 그런 게 불편하시진 않으시죠? 불편하신가요? 저는 그냥 제 마음에 있어서 하는 거고 그런 용균이처럼 일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도 소중하고 그 부모한테는 엄청나게 잘 키운 자식들일 텐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위험하게 일하고 있고 막 금방이라도 다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너네 부모가 애들은 그래요. 애들은 자기가 그런 데서 열악한 데서 일하고 있다라는 거 부모한테 절대 안 밝혀요. 그런 심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네 그냥 여기서 빨리 나가라.
그랬던 거죠. 너네 부모 알면 절대 가만히 안 냅둘 거다. 노동자의 어머니 이런 거는 좀 부담스러워요. 예, 부담스러워요. 본인이 이제 노동운동가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의 정체성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노동운동가? 저는 그런 거 별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노동운동가라고 뭐 딱 단정 짓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엄마가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이건 부당하다, 바꾸고 싶다. 이게 노동이든 뭐 어떤 거라든. 지금 노동계 측이 노동자에게만큼은 왜 이렇게 부당할까? 그거 좀 바꿔야 되는 거, 진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노동자인데 지금 노동 쪽에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강압적으로 일도 많이 시키고 과로사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사회가 그렇게 몰고 가고 있잖아요. 이거 너무 부당하니까 이런 것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최근에 그 재단 홈페이지 보면은 조형물, 추모 조형물 이게 서부발전 쪽에서 뭐 만들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그러대요. 네, 합의를 다시 그때 합의는 했지만 우리가 그 시간 좀 지연되면서 그게 약간 좀 안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다시 작업을 해서 하도록 지금 다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 안 보이는 데다 그걸 세워놓으면 저희는 안 만드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절대 우리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됐는데 그때 챌린지 그 샘물 쓰지 마라. 그게 이제 저희하고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정문 앞에 세우는 게 그 내용이었잖아요. 네. 예. 그렇게 이제 양측 다 동의가 돼갖고 거기 세우기로. 광염의 청년이 사그라졌다.